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전력 분야의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이해 부분입니다. 특별히 나주에 있는 동신대에서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팀장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는 목표를 전력 쪽의 보안 쪽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 안에서 자기의 어떤 관심 분야도 도출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진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발표할 것은 저희 이제 한정 KDN의 어떤 보안 조직과 해당되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간단한 동향, 정보보호나 개인정보 마지막에 맺은말 플러스 저희 어떤 취업에 대한 레코멘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끝나고 나서는 뭔가 이쪽에 매력이 있을 것 같다. 나도 이쪽에 어떤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채워서 한번 전력 공기업에 지원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보안 조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전에 발표를 했을 거고요. 저희가 보시면 발전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 ICT가 되다 보니까 보안이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 분야에 계속 어떠한 직원의 조직의 성장들이 계속 수반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능직도 보안 쪽에 저희가 8명 채용을 해서 지금 과정이 거의 합격자만 지금 남아있고 하반기 신입사원은 저희가 6명을 공고를 띄웠습니다. 현재. 아마 3학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속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보안 쪽도 계속 신입 직원들의 어떤 채용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그만큼 어떠한 보안에 대한 성장, 그와 더불어서 같이 수반된 그런 일이다. 관심 있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KDN에 대한 보안 조직입니다. 왠지 그 붉은 색깔이 보안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보안학과 친구들이 아마 반전에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 팀에서도 여기 출신 3학년 지금 채용형 인턴으로 해가지고 저희 팀이나 옆에 팀에 와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왼쪽 보시면 왼쪽 빨간 거 3개의 조직 중에 하나인 컨설팅 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에서 지식경제부에 있는 사이버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보안을 전담하는 연구팀이 하나 있고요. 이건 대전에 있고 저희가 연구소에 제 오른쪽 밑에 있는 보안관리팀은 회사 자체에 대한 보안 2,300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산 설비랄지 해당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반 ICT에 대해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팀입니다. 자체 보안. 왼쪽에 있는 이 붉은색에 해당되는 팀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전력 공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떠한 보안 팀들이다. 세부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정 KDN 내에서는 통신, 전산, 특히 그 안에는 전기도 있지만은 보안이 큰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다. 지원할 부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세종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보안의 체계는 3티어, 3단계로 되어 있다. 제 1단계가 밑에 보시면 자체 공기업들이 자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들이. 그 다음에 2단계는 각 부처별로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처는 산하 공기업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또 로그가 자체 관제에서 이루어지는 로그들을 해당되는 상위 부처로 올리고 해당 각각의 부처들은 모든 로그를 통합해서 위로 국정원에다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티어로 관제,
보안 업무가 되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산업부 사이버 센터들을 이렇게 저희가 4개 팀이 실제로 각 에너지, 뭐 가스공사도 있고 무역공사도 다 있습니다. 산업부에 이런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제나 여기서도 컨설팅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아니면 시그너처나 분석, 대응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4개 팀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기 전에 전력 그룹사 전력 뭐 공기업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전력 그룹사 하면 공기업이 한 집만 있는 게 아니고 11개의 공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에 보시면 한전이라는 보시면 나주센터 가면 가장 높은 건물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 게 한전이 가운데 있고 모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왼쪽은 발전을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 우라름을 분열해서 열을 발생하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화력, 석탄을 떼거나 가스를 떼는 발전자 회사 5개가 있습니다. 발전하는 총 6개 회사와 나머지 4개 회사가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주에는 한전, 저희 한전 KDN, KPS 3개의 전력 공기업이 이쪽에 나와 있다. 나머지 발전사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다 있습니다. 본사들이. 발전소가 역시 바닷가에 동해, 남해, 서해, 화력도 역시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발전기가 어떤 냉각하고 이것을 식히기 위해서 그렇게 는 바닷물을 해수의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바닷가에 항상 위치를 한다. 발전사는 본사도 역시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좋은 바닷가는 뭐 부산 근처에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서쪽은 태안 뭐 이런 쪽은 약간 좀 떨어져 있죠. 동쪽, 남쪽은 좀 좋고 위치가.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공기업들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원하실 때 전력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참고를 하실 때 발전은 제가 6개 발전사가 있다고 했고요. 나머지 3개의 자회사도 발전에 해당되는 업무만 디펜던트하게 하고 있다. 왼쪽 밑에 보면 뭐 ENC는 원전 설계만 전담하는 회사다. 그다음에 밑에는 나주에 있는 KPS는 발전소의 플랜트를 정비하는 회사입니다. 용접공이랄지 뭐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런 것들. 오버홀이라는 어떤 계획 예방 정비 기관에 밑에 있는 NF는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게 우라늄을 2에서 5% 정도 저농축 우라늄 농축해서 이걸 핵 분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원자력 연료가 원료를 만드는 회사다. 한전은 발전을 해주면 발전을 해주면 송전과 배전을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해주는 철탑과 잠시만 터치가 되다 보니까 철탑과 전신주 가정까지 하는 역할이 한전이다. 나머지 발전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을 해주면 한전은 철탑과 고압과 저압을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하는 게 한전 역할이고 KDN은 발전에서부터 가입자 등 모든 과정에 걸쳐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그런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어떤 구축, 그다음에 운영 이런 업무들을 유지보수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보안도 ICT다 보니까 ICT에 수반되는 보안의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뭐 간단해 보시면 실제로 이게 큰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영화 보시면 1.2m 극락구물 시멘트 있고 영광에 뭐 공국이 생겼다. 이 시멘트에 공국이 있다는 건데 오른쪽엔 터빈과 발전기, 그 다음에 복수기 이런 것은 화력도 똑같습니다. 열을 발생하는 게 열 에너지를 원자력이냐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열을 발생하느냐 석탄을 뗄 것이냐 가스를 뗄 것이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발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방사능의 누출 사고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설비는 가장 엄격하게 ICT나 보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전 같은 경우 컨설팅을 하더라도 100억에 해당되는 규모, 나머지 기관들은 뭐 5억, 10억인데 그 정도로 설비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설비들이 있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도 개통을 알고
보안을 같이 융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 있다 보니까 원자력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보면 크게 보안 쪽에 해당되는 우리 학생이 졸업해서 꼭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업에 가더라도 이런 업무를 하겠다라고 자기가 그 생각을 한번 확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보안관제는 2단계 산업통상부에 있는 센터의 보안관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관제, 이제 모든 공기업들이 자기 직원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 IT 기업인 저희 K덴에서 나가서 파견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들을 발전사 및 산업부에 해당되는 센터를 관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대 근무, 주간 업무 이렇게 해서 주간을 항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24시간 예방 활동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탐지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과정까지 진행을 한다. 관제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능직을 뽑을 때 이 관제 업무 쪽으로 좀 채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약직인 친구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지원했던 어떤 지원자들도 선별해서 이제 관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유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면 세종 사이버안센터 이런 식의 이건 관제실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은 옆에 있을 거고 24시간 관제 업무를 하고 있는 관제센터의 그런 내부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설비들 여기에서 보안학과 학생들은 IPS나 방화벽 정도는 실습을 통해서 간단히 접근해 보셨을 텐데 실제 설비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IPS, APT 설비, 그다음에 웹에 대한 어떤 위변조들 이런 것들 항상 상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렌직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면 떠와서 분석하는 업무, 그다음에 시그네처까지도 개발해서 해당되는 탐지 룰에 적용하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맡고 있는 보안 컨설팅 부분입니다. 보안 컨설팅은 발전에서부터 한전에 전송 단계, 그 다음에 가입자 단까지 해당되는 그런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큰 박스는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환경 분석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비에 해당되는 거 취약점 제거하는 활동까지 하는데 이건 스탠다드한 그림이고 실제 원자력이나 화력을 가면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인 액티비티 활동들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이건 노멀한 OA에 해당되는 그런 설비고 제어란 특수성, 제어란 설비의 특징, 기능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설비 선택부터 추출하는 것 자체도 다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안 조치들도 중요도에 따라서 대안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그 환경들까지 고려해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다. 페이퍼 작업들이 좀 많겠죠. 현장에서 제어 쪽으로 하면 이제 발전소 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인 것도 좀 애로사항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안 SI입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제 각 보안 설비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 해당되는 기능별로 필요한 보안 설비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이면 OS부터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다음에 사용자 네트워크단의 보안 그다음에 제어 쪽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모바일 쪽에 보안 솔루션이나 저희 K든 보안 연구팀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제어 쪽 아니면 모바일 4차 산업 관련된 개발도 하고 있다. 이런 솔루션을 각 발전 공기업에 구축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에서 이런 SI 업무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한전 K덴의 보안을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자격이 있을까? 회사나 직원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 저희가 전문업체 컨설팅이나 관제 전문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관제나 컨설팅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제 인증, 표준 인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보안 인증 심사 자격증도 IS, MS나 PIMS 이것도 통합이 올해 지금 되고 있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평가사, 그다음에 자격증은 기사, 소프트웨어 약점, 시습, 시사 이런 자격증이 한 두세 개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근데 입사할 때 보면 대부분은 가장 따기 쉬운 정보 처리 기사를 따고 보안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기 같은 게 와서 이제 보안 자격증을 보통 신입사원들 좀 준비해라 해서 따고 있는데 들어올 때는 정보 처리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사의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를 받아오는데 근데 뭐 간혹 친구들이 시사를 합격을 하고 경력이 있어야지 자격증 나오는데 합격만 하고 들어와서 경력을 채워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면접할 때 이런 자격증도 합격은 했는데 경력이 없어서 아직 못 따고 있습니다. 이런 어필도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기술사도 2명이 있고 이제 보안 기사나 이제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하면서 기술사를 딴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에는 이제 보안 쪽은 거의 석사, 박사인데 이것도 역시 회사 와서 거의 학사로 다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들어와서 석사, 박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뭐 취업에 해당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동향이나 뒷부분은 어차피 이 학교 자체의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터치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뭐 지금은 18년은 릴리즈가 안 돼 있고 17년 같은 경우는 거의 18년하고도 비슷하겠죠. 뭐 랜섬웨어랄지 뭐 4차 산업 보안, 블록체인, 개인정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보안 쪽에. 개인정보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고 개인정보 부분이 굉장히 활동들이 굉장히 직원들한테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강화된 활동들을 이런 다양한 역시 뭐 한쪽에는 보면 오른쪽 조준이 반듯하게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정보도 뭐 미래가 있다 하고 기름과 같은 데이터가 원유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에 이런 개인정보의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 개인정보의 어떤 침해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논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비식별 조치 현장에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터넷 10대 이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자율주행,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분도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IoT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든 보안이든 보안의 요구사항이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IoT도 현장에 있다 보니 물리적인 접근,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워낙 현장에서 많이 받아오니까 센서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공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죠. 자, 정보 10대 기술은 거기에 연장해서 어떻게 하면 좀 지능화되게 해서 좀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융합된 그런 IoT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칩을 해서 보안 칩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안심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안에서 일조를 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랜섬웨어가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주위에서 랜섬웨어 때문에 많은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 보시면 될 텐데 망 분리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전력 쪽은. 그래서 책상 위에 PC가 2대가 있습니다. 인턴은 전용 PC, 업무를 보는 업무 전용 PC, 제어로 들어가면 제어 쪽에는 별도로 이제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만 접근할 수 있는 건 인터넷 PC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랜섬웨어를 걸릴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분리를 안 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랜섬웨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랜섬웨어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로데이 어택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취약점이 발견은 됐는데 해당되는 OS나 앱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점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보안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백 홀이 생깁니다. 이걸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을 돌려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랄지 이상 행위가 있는지.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나름대로는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냥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도 제로데이 어택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지능형 지속 공격 APT 공격이라는 게 2011년 이란에서 원심 분리기 쪽에 있는 설비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해서 다 마비시킨 한 1000대의 원심 분리기를 파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특정 OS의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파괴를 시키는 그런 지능형 지속 공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APT에 해당되는 보안 설비도 있는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APT 공격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각 보안 사고는 매년마다 사실은 보안의 사고들은 이슈들은 계속 터지고 있죠. 최근에는 개인정보는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력 쪽은 여기 그림 보시면 2014년 말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해서 한참 크리스마스 전에도 TV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전력 쪽 아니면 에너지의 공기업들이 조직이나 예산이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서 그런 계기로 해서 조직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기에 졸업을 했으면 좋은 더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준히 계속 직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쪽 에너지 분야는 급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난 그 피해 당사에 해당되는 기관은 굉장히 피곤한데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대책 때문에 주위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좀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피해와 발전이 서로 간에 병행이 됐지만, 자 18년에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해킹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도 5천만 명 해서 유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제재 부분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담당자나 아니면 법인. 자 정보보호란 이건 교육과에서 많이 했을 거고요. 쉽게 말하면 정보보호란 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불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 다음에 내부인 데이터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 그런 시스템과 정책, 임직원 외부에 나갈 수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유출. 그 다음에 혹시 나가더라 유출이 되더라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문서에 대한 암호화가 다 돼 있죠. 업무 쪽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이런 활동들이 정책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하는 게 정보보호 활동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프레임워크가 크게는 굉장히 복잡해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기술적인 축, 물리적인 축, 관리, 정책적인 축의 세 개가 아우러져서 보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기관들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다 분리되어 있다. PC를 두 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어떻게 보낼까요? 메일을 업무망에서 작업했던 게 그러면 문서 작업은 업무망만 작업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PC는 뷰어만 있고 편집 기능이 없는데 이쪽에서 자료 연결을 통해서 보내면 윗사람이 승인이 있으면 승인이 득한 뒤에 인터넷망 PC에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메일로 들어가서 보낸다. 이 다리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적응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 화면은
정보보 설비 구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우리가 이제 인터넷 구간이고요. 보면 다양한 설비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스, 그다음에 IPS, 그다음에 방화벽들, 그다음 웹서버 앞에 웹방화벽들, IPS 이런 보안 설비들이 단계적으로 심층적으로 앞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에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에는 자료 연계 시스템이 있고 완전히 제어 시스템에는 일방향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 분리된 망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론은 지금 현재 뭐 중요한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쪽의 도입을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드론으로 뭐 폭파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TV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드론도 어떤 공격용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드론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드론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이런 안티 드론의 기술도 계속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도 중요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쪽은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요.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철탑에 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드론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드론 자격증 교육도 사업소 인사는 불러서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 간단하게 보도록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 크게는 저희가 이제 고유 식별정보하고 민감정보 이거에 대한 관리 부분, 개인정보 활동을 각 PC들이 중앙에서 다 스캔을 한번 합니다.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매달마다 점검해서 보고서 레포트도 올리지만은 중앙에서도 개인정보가 암호화를 안 하고 평문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탐지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옵니다. 보안관리팀에서. 그래서 개인정보도 굉장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정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홍길동 씨가 아침 출근해서 점심 먹고 개인적인 어머니 생신 병원 이런 쭉 통해서 모든 자기 개인정보들이 계속 노출 아니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거의 업무를 안 하고 개인적인 일을 대부분 많이 하는 그런 생활의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개인정보도 어떻게 하면 법에 의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서 이용해서 관리하고 파기해라.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도 벌칙이라는 게 개인정보, 제가 보기에는 그 벌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게 개인정보보호법인 것 같아요. 1억에서부터 10년 징역해서 과태료까지 아니면 추징, 몰수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서 스팸을 날리거나 해서 부당 이익을 했다면 징수, 몰수를 합니다. 이 법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을 안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그러면 5년에 5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정확히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슈가 많다. 강화되고 있고요. 자, 이런 정보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참고적으로 중요한 비밀번호나 바이오정보, 고유식별정보 그냥 고유식별정보가 뭐겠어요? 자기 주민번호나 드라이버 라이센스 번호 이런 것들은 암호화해서 보내야 합니다. 평문이 아니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다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은 어떤 법이 있느냐?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부터 각 부처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기반보호법, 그 다음에 OA에 해당되는 법,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관들은 지금 화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1년에 합니다. 국정원에서 관리실태 평가도 받고 이행평가하고 취약점 분석평가는 매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점검해야지 보안감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ISO나 ISMS 인증심사도 자체적으로 계속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 내에서는 어떠한 이제 메리트를 줍니다. 감사를 업무를 하는 사람과 보안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인사평가 때 조금 상위 점수를 일반 부서보다는 이런 이제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또 떨어지고 있고, 예전엔 감사 쪽 업무만 그랬는데 지금은 보안팀도 보안 감사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되는 산업진흥법은 정보보호에 대한 산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그런 법인데, 여기에 따라서 컨설팅 전문업체, 보안 관제 전문업체도 신청하고 유지하고 계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고요. 기반보호법은 아까 말했던 발전 설비, 철탑 제어, 전신 제어 이런 해당되는 법들은 이 법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어떤 규제고,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런 공공 쪽에 공기업에 들어오면 이런 법 준수 때문에 안에 해당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것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법이 굉장히 보기 불편한데 보안적 업무를 하려고 하면, 특히 컨설팅을 하면 이런 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 안에서 모든 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스템도 도입하고 사람의 어떤 정책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라고.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강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한테는 사실은 직접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는. 근데 들어가시면 이런 법에 의해서 위기사항이 발생했다. 자기 개인정보가 관련 서버에서 유출됐다 하면, 그리고 아니면 보안점검에서 자기 PC가 걸렸다면 위에 고참이나 팀장이 그냥 시선 자체가 따뜻한 게 아니고 거의 그냥 뭐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죽을 쓰는 뭐 이런 환경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법적인 부분은 그에 따른 벌칙이 있기 때문에, 벌칙이 있다는 것은 거의 자기한테 큰 데미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걸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관리 실태. 이제 보안성 검토. 모든 ICT 쪽은 보안성 중요한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면 공기업 맘대로 도입해서 구축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한테 제가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안에 잘 입각해서 ICT 설비를 설계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이런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업 하시면 이런 업무도 자기가 해야 할 거고, ICT에 들어가더라도 보안 쪽에 해주는 건 아닙니다. ICT가 해서 보안팀이 의뢰하면 보안팀이 국정원에다 의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쪽은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사서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민간은 법 외에 있기 때문에 해당 없는데, 공공 쪽은 이런 규정들을 다 따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적합성 검증도 보안 제품 개발했는데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CC 인증이나 암호 모듈은 KCM VP라는 걸 인증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기발한 AI 기능과 암호 기술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 인증이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사수도 안 되고, 공공 쪽에서는. 그래서 이걸 받지 않은 쪽은 보안 적합성 검증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인증을 받아야지 보안 쪽 솔루션들은 팔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요. 요즘 말로 제가 한번 취업에 관련된 제 한번 생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저는 어차피 여기가 3학년 아니면 3학년 주축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2학년이에요? 2학년이면 더 좋고. 2학년, 3학년이면 뭐 이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표 수립을 하는 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전 K덴에 9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4학년 하반기에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벌써 한 23년, 4년 지났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 4학년이라는 게 순식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2학년도 뭐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목표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맞는 적성이랄지 방향을 한번, 큰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게 좋겠다. 자기가 정말 아직까지 뭐 공기업에 뭐 욕심이 있고 방향을 잡은지 모르겠는데, 공기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 가서 경력을 쌓아볼 것인가, 한번 방향을 설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공기업을 한번 도전해 볼까. 제가 보기엔 아직은 이 동신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 4학년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다 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뢰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시간 끌다 보면 시간은 자꾸 흐르고 가지고 있는 손에 잡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욕심 부려보시고 목표를 한번 멋있게 한번 설정해보자. 아까 조금 전에 전 강사도 이야기했듯이 지역 우선 채용이라는 게 올해 18% 있고 매년마다 3%가 늘어나고 거기는 무조건 그만큼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 친구가 떨어지더라도 순서대로 안 채워주면 그 전에 떨어진 순서대로 상위 순서도 다시 살려서 계속 끝까지 그 인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이쪽에 와서 많이 그 역할을 또 해줄 필요도 있고 어떤 지역에 대한 애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는 가끔은 다시 서울로 다시 회귀 본능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퇴사하는 친구도 있는데 지역에는 뭐 퇴사해서 서울로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자질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쪽 공기업들이 많은 공기업이 혜택이 나주 혁신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력 쪽은 특히나 더 많은 가장 큰 랭킹의 순위가 전력 쪽입니다. 규모가 좋은 기회가 있다. 자, 목표수를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대한 공기업이다. 자기 목표가. 그럼 알리오 사이트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세부적인 거 회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알리오에서 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 타 기관들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분 관심 있는 뭐 급여랄지 다 나와 있으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에. 취업 정보도 관연도에 있는 취업 정보, 채용에 대한 정보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직접 기관에 들어가면 다 삭제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관연도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분야, 통신 전산, 뭐 근무 형태, 정규직, 뭐 계약직 다 선택하면 해당되는 기관들의 취업 정보들이 다 뜹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업들을 한번 잘 서칭해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비슷한 것은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오를 한번 최대한 활용하자. 공기업이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메뉴니까요. 이런 메뉴가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한번 이런 좋은 게 있구나. 정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기가 타겟하는 공기업들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잘 봐서 서류나 면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뭐 서류는 아까 뭐 얘기했던 700점, 그 다음에 기사 하는데 최소 뭐 저희 쪽도 보면 정보 처리는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 다른 걸 따오든지 정보 보안 기사는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다른 친구는 없는 것 같고 실제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보안 쪽에 정보 처리라도 따서 들어온다. 정보 처리 아니면 유관 다른 기사도 상관이 없고 자기가 맞는 보안을 가지고 오면 보안 쪽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보안기사 자격증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친구가 공부 좀 했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가장 좋은 건 보안기사를 따고 들어오는 게 좋은데 안 되면 사전책에 타 기사 자격증을 딴다. 이게 없으면 점수가 안 돼서 서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업기사가 있어도 다른 친구들은 기사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뭐 2개인 친구, 3개인 친구. 근데 그건 면접 때 보는 거고 서류 심사 때 얘는 2개 있네. 뭐 이거에 뭐 개인적인 평가위원회 점수가 플러스 알파인데 자체 개인이 제출한 기사는 하나만 뭐 보는 거니까 기사 있네. 점수 자동으로 토익 몇 점 점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평가위원들이 서류 평가 점수 뭐 이게 합성이 돼서 통과돼서 올라가는 형태 뭐 이런 거니까 기사 영어는 뭐 보면 아직은 그래도 700점 말대 800점 됩니다. 700점 무조건 돼야지 지원할 수 있는데 가능한 거고. 근데 그게 가끔은 영어를 기본 자격이 아니고 그냥 점수 가점의 개념으로 주는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찾아보면 영어가 정말 안 된다. 난 이놈의 영어가 징그럽게 뭐 사실 정하기 어렵다 하면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인 건 영어는 해야지 들어갈 수도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려면 다 영어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부장이 되기 위해서 영어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그 유상과학에 영어는 필요 없는데
업무적으로 영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새벽이나 전화 영어하고 또 그다음에 영어 회화 뭐 완전히 에어버리려고 이제 이 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 합니다. 외국의 비즈니스도 있고 외국 사람 좀 가끔 오기 때문에 정말 쪽팔리고 민망하기 싫어서 뭔가 말하고 싶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영어는 입사에도 필요하지만은 관문을 통과하기도 필요하지만은 내부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어차피 할 거 인공지능과 뭐 너무 다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직접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류 작성할 때 어떤 내용에서 학점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최고 좋은 학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무 교육을 어떤 걸 받았느냐 외부에서 이런 것도 좀 인지도 있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으면 얘가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구나. 방학 기간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끔은 1, 2년 경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안의 컨설팅 업체나 뭐 이렇게 뒤에 나올 텐데요. 그런 1, 2년 경력으로 이렇게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친구는 이 친구가 짧게는 있어도 그냥 그래 맛은 보고 들어왔겠구나. 조직 생활을. 근데 뭐 1년 사이에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오면 이 친구가 뭐가 문제가 많다. 수시로 메뚜기 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6개월 만에 회사를 옮기다 오면 보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고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 여기 와서도 본인만 적응을 못하면 되는데 팀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팀원들의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런 것 때문에 자존 기능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모양에. 그럴 바에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걸 잘 보시고 어떤 서류 작성하는 그 부분 한번 자기가 자기를 한번 피한한다고 뭐 자습서는 쓰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핵심적인 거 쭉 보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해킹제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면접할 때나 아니면 서류에 그런 게 강조하게 칸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그건 확 눈에 보입니다. 질문도 할 수 있고 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류 평가할 때도 그렇고 면접 단계에 올 때도 볼 수 있고 지금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면접이고 보이진 않는데 내용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안 보이는 거고 나이도 모르는 건데 내용은 그 안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평가하는 사람의 이런 사람한테 눈에 만족을 시키게 쓸 것이냐 면접할 때 대화에 어떻게 잘 답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면접 부분은 서류를 통과하고 시험을 보고 최종 면접은 보통은 1단계 실무 면접, 2단계 임원 면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약간은 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좀 동문서답으로 하는 친구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끝끝내 질문해서 거짓말에 탄론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지역은 보입니다. 거기에 광주권, 전남권만 보입니다. 거기 딱 보면 수도권 이외 그 다음에 전남권만 보입니다. 얘가 고졸인지 전문대인지 대학인지 모릅니다. 권역만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남권에 해당되는데 말을 아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마지막 임원 면접이었는데 질문을 해도 정말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솔직하게 제가 이런 게 실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답변을 못하고 대화하는 게 엉성해서 뭔가는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질문들의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친구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 뒤에 보질 못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든 자기의 부정한 뭐 스스로 판단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 면접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옆에 사람까지 피해가서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가운데 왼쪽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가운데서 왼쪽 이렇게 이제 시키거든요. 네. 너무 자기가 많은 시간을 1분 이상을 답변을 하고 있으면 지루합니다. 포커스가 흐려지고 30초에서 1분 안에 정말 6카운치까지만 하지는 않더라도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소신껏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고 그 답변 가운데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와서 교육하고 현장 업무하면서 배우면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솔하게 자기가 정말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보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면접하는 그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부의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개를 못하더라도 위에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죄 관련된 업체들이 대기업체에서 중소기업까지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안의 전문 기업에 있다가 공기업의 경력직을 뽑을 때 이렇게 입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력직을 뽑을 때는 뭐 영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어가 있으면 워낙 제한이 많다 보니까 실력 위주로 좀 뽑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에서 1년 경력을 가지고 경력을 만들어 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여기 보시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뭐 생활을 했는지 잘 한번 뭐 생각해 보시고, 자, 과거에 있는 생각은 뭐 머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 잊어버리고 현재 자, 미래에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미래의 멋진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하면 행동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방향을 잡으시고 잘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항상 여러분한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의는 조금 초과했거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